최근에 논란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씨가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다 사퇴했잖아요. 그건 박근혜 지시로 네. 보이고. 근데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냐 궁금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증거가 나온 거죠. 박근혜가 변호인단을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상의 박근혜에게 있어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의 지금 이 모든 거를 기획하는 기획자 중 한 사람이거나 핵심으로 보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요? 네,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예전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상기시켜드리면은 유영하와 박근혜 변호인단이 또 왜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변호인단들 중에 여러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박근혜 접견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사실상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수임된 변호인 같은 경우에 재판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날마다 접견할 수 있고요. 박근혜는 지금까지 수감된 이후에 하루에 한 명꼴로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예. 그것도 벽을 사이에 두고 하는 거 말고 접견실에서 정상적으로 만났다고요.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그 재판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럴 수 없대요. 근데 사임을 했어. 법에서는 유영하 같은 박근혜가 수임한 변호사라고 하면 면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일반 면회, 직업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 수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인으로 만나는 거면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까지 관행대로 만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범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형법 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말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보통 우리는 영화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면은 변호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선임계를 네. 제출하고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도 변호할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 선임계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변호인 자체가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한테 네, 뭘 거의- 잘못했길래? 거의 6개월 동안 네. 매일매일 음. 만난 유일한 남자예요, 유영하가. 그러네. 아. 어쨌건 지금 법적인 요건이 있다면서요. 네. 일반 접견이 하루 한 번 30분으로 제한되는 것과는 달리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이론상으로는 구치소 근무 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끝나는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접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쓴 게 조윤선. 조윤선의 남편이죠. 예, 귤과줍에서. 네. 예. 박지만 부인 있죠. 그 사람도 변호사죠. 예. 그때 서양인. 우리가 서양인 변호사 그 사람이 박근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구속되고 그럴 때 왜 검찰로 마지막 가는 날 박지만이 그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뭐 변호사로서 박근혜가 수임한 그 변호사 명단에 포함되면 박근혜 네. 뭐 하루 종일 감옥에 안 놔두고 접견실에다가 놀 수 있겠네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주진우 기자 이야기에 보면 박근혜 쪽에서는 박지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는 것 같은 뻥이 나고 있으니 뭐 박정희 가문의 리스크는 박지만 너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어쨌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그 편법 써가면서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몰랐던 거라고 봐요. 사임하면 재판에만 안 나가면 되지 뭘. 근데 이것도 꼼꼼한 디테일이 법에 디테일이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여론화가 되면은 30분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박근혜 이제 미치는 거지. 보고 싶은 사람을 예. 못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거부하십시오. 변호사 사임시키십시오를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한때 박근혜 총애를 받았다는 정윤회가 주도하는지 또 누구가 하는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박근혜와게 유일하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박근혜 그 변호인 되기 전에도요 그 SNS에서 말 함부로 하기로 유명했던 바로 일배형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변호사로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될 때 의혹들이 되게 많았죠. 무슨 법원장 출신이나 검찰 출신이나 해서 좀 유명했던 사람들이 수임하지 않고 왜 일배 같은 변호사가 수임하지 했던데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보통 그 정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거물급 인사가 유영하 같은 길거리 널려 있는 변호사, 특히 막 일배 성향의 변호사를 수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격이 안 맞아요. 정관 내용으로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변호사들의 네임밸류랄까요?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있는 거거든요. 중량감이라는 게 있죠. 중량감. 업계에서의 중량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신 몸처럼. 예. 중량감.
아무튼 웃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뭐 특혜를 누리면서도 뭐 인권 뭐 이야기하고 사임했으면 그냥 사임해. 하루에 30분만 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뭐 그렇게 이런 법이 허용하는 그 허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진짜 전략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유영아 같은 사람이 지금 전체 전략을 짜고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일설에는 뭐 김기춘이 그 전체 판을 뭐 봐주고 있다 해서 변호사를 갇혀있는데?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봐주고 있다는 썰도 있고 뭐 정윤회가 뭐 다시 뭐 등장했다 뭐 그런 썰도 있고 뭐 안봉근 이재만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뭐 팀을 꾸려서 하고 있다는 썰도 있고 썰은 많죠. MH 그룹도 있잖아요. 밖에서 예, 재판을 MBGH 네. 그룹. 예. 밖에서 재판 키워가지고 예. 인권 문제로 대두시켜서 예. 빼낸다. 뭐 그런 여러 썰은 많지만은 어떻게 봐도 유영아 같은 사람이 그 전략의 핵심 전략 통으로서 전체 판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성향이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라고 하는 뭐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 우리가 모르는 인맥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대통령들 같으면 그런 얘기가 맞는데 박근혜 성향 자체가 우리가 앞에 말했던 강아지들 특성하고 좀 비슷해요. 주인만 좋아하고 나머지 배척하는 스타일로 보면 자기 측근에 드는 사람의 말을 가장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기춘이 감옥에 있으면서 쓰리쿠션으로 자기 변호사한테 말하고 그 변호사가 유영한테 말하고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뭐 최순실이나 뭐 정윤회가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유영아 같은 스타일을 보면 되게 권력 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권력의 틈새 시장에서 뭔가 먹고 살아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똑뚜가시처럼 역할을 할 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된 형태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럼 그네 누나랑 단둘이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겠느냐인데 네. 저는 정윤회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저는 정윤회를 수사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뭐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성이 드러나야 하는 거라서 지금 치워야 될 적폐가 많다 보니 예전에 뭐 정윤회 게이트를 다시 끄집어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빌미를 주려고 비선으로 유영아를 만나서 뭔가를 사바사바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영아가 주도하는 게 아닐까. 박근혜도 아주 바보는 아니니까. 박근혜 판단에 조력자,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직접 만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아를 왜 선임했는데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유영아는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로 해라. 예. 뭐 그런 것이 김기춘일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유영아 말이 사실상 이제 박근혜를 이렇게 리드해가는 또 하나의 감옥 비선 실세 유영아가 탄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순실을 대용하는. 어쩌면은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정확하게 박근혜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같은 변호인단인데 박근혜에 관련된 아주 깊숙한 정보는 다른 변호인들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유영아가 박근혜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치부를 같이 공유하면 실제로 공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 일본식의 접대 문화. 접대하는 사람과 접대하지 않는 자들이 요정 같은 데 모여서 발가벗고 논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부자들에다가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런 개념인 거죠. 자기들끼리만 소유하는. 자꾸 나쁜 상상을 하게 하네요. 하지 마세요. 그만하시죠. 요즘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의뢰껏 그랬으려니 생각하면 쇼킹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팟캐스트에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해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이랬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돼 있어. 네. 몇 년 후에 그게 나왔어. 사람 놀라지 않는 게 나 때문인 거야. 맞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아, 그때 네. 그게 그랬구나. 뭐 이러면서. 블랙리스트가 2014년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등장했다가 정설이었어, 지금까지. 근데 실제로 2013년에도 박근혜의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원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제대로 실행한 건 김기춘 때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또 박근혜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자체를 이미 안고 시작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명박이 갖고 있는 이게 그런 흐름을 한번 봐야 돼요. 지상파가 집권하자마자 쇠고기 광우병 문제 같은 걸로 제대로 된 언론 자유를 누리니까 방송 장악하자 이렇게 된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왜 시민단체만 해도 그런 논란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정권의 우호적인 데만
지원금을 내려보내냐.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쪽이든 간에 민주주의 개념으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좋아지려고 하려던 시절에 정권이 딱 바뀌면서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 암흑기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방송 장악을 하고요. 하나가 그 방송 장악을 하고 하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어떤 그 포털 개념에 시민단체들의 역량이랄까? 이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이 뭔가 좀 잘못 가려고 할 때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거든요. 촛불 탄핵도 일반 시민이 개인이 주체가 돼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대도 준비하고 사회도 보고 이러는 분들이 예.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연합 형태로 무슨 퇴진행동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탄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창기 때는 감시하고 이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이 시작됐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바뀐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로 대통령만 바뀐 것 뿐이지 이명박이 하던 짓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다는 것 뿐이지 박근혜가 새로운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이명박 때는 그냥 그 블랙리스트라는 어떤 그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개인 사찰 차원에서 밥그릇 걷어차기 작전으로 쭉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박근혜 정권일 수는 있어도 이게 이명박은 하지 않던 걸 박근혜가 새롭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취임이 2013년 2월 25일이었어요. 아까 말한 2012년 12월 19일 당선되고 나서. 예.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문화예술계의 건전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건전화. 지금까지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좀 음란했나요? 그렇죠. 야할 수도 있죠. 참.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각종 특혜를 받으며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획책한다.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민주정부 때는 우파든 좌파든 그 사회적으로 나름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시각에서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일단 지원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기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 청와대에서 주도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 지금까지 나오는 사건들을 쭉 리스트업 해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론 동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론 동향. 네. 어떤 사안이 나면 물론 지금의 청와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사안이 나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일관되게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을 장악해놨는데 밑바닥에서 스마트폰이다 이런 시대가 됐고 정보의 유통이 주류 언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정부적인 지들이 봤을 때 반정부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은 항상 발원지가 문화예술계 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들을 감시하고 하는 건 국정원을 시키지만 주 사업으로서 청와대가 왜 이걸 했냐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 각종 지원금들이 각 부처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 얽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거를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 단체의 느낌이 나는 곳엔 주지 마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계 건전화라는 개념이 그 뒤에 다른 개념으로 나와요. 문화계 좌파들이 정치를 오염시킨다. 그 반대 개념으로 건전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 배웠던 사람들의 한계 같은 거기도 한데 보통 이제 사회과학 용어 중에 프로파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민들한테 그 메시지를 자주 노출시키면 설득이 된다라는 이제 이런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이런 게 이제 통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1000만이 넘는 관객이 들었던 건 변호인이라는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그 시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봤던 거지. 그게 어떤 교훈을 담고 있고 뭐 나한테 새로운 걸 알려주기 때문에 봤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단순히 변호인이 1000만이 넘었다고 해서 인천 상륙작전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막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1000만 명이 보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재 시절에, 그러니까 뭐 히틀러 때부터 했던 그런
그 프로파간다 개념의 그 사회 설득 작업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그럴 거면은 아예 그 2006년 7년도에 스마트폰을 개방하지 말지 왜 스마트폰을 개방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머릿속을 휘어잡으려고 했는지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잠깐 박근혜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리 뭐였던 것 같은데? 땡. 김기춘이 2대 비서실장이 두 번째로 예, 들어온 예, 거고 예. 첫 번째가 허태열이었어요. 아, 예. 허태열 자체도 뭐 정치인 출신이고 옛날에 부산시장도 했고 예, 노무현 예, 대통령한테 막말했던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왜 김기춘으로 바꿨을까요? 2013년 8월 5일 날 그래서 2015년 2월 22일까지 김기춘이 비서실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박근혜 때 비서실장을 쭉 나열해 보면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이원종, 한광옥인데 한광옥은 탄핵 국면에서 있던 사람이라 예. 패스. 이원종은 그냥 어떤 그 당시 정치 논란들에 휩싸여가지고 허수아비로서 개념이 좀 강했던 사람이고 옛날에 충북지사였던 사람. 이병기는 국정원 출신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때 비서실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김기춘인데 사실 재임 기간은 제일 길기도 하지만 사실 채 2년이 안 되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만두긴 하는데 문제는 왜 김기춘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추진력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공작, 조작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예. 박근혜도 청와대에 딱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정치하는 게 어려운 거야. 허태열 같은 이제 의전용 정치인들 출신의 대부분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김기춘만큼의 모사 이런 것보다 자기 목에 힘만 주고 다니는 거야. 실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 일은 안 하고 이 척만 하고 다닌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문고리 3인방 정도에게 일이 집중되거나 이런 방식. 예. 그리고 청와대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장악력이 중요하거든요. 바지 비서실장이 있는데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목소리가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세가 누구냐가 달려지는데 예, 예. 허태열은 실세였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왕에 비서실장 드리는 거 가장 그 방향의 달인 김기춘이 와서 강력하게 집행해라. 이런 의도로 임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버지 때부터 증명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성비 좋고 그리고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 그래서 MB 때는 그 블랙리스트에 좀 차이가 있어요. MB 때는 대중 파급력이 큰 영화 장르와 문체부 산하 기관장을 비롯해서 약간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하면 박근혜 때는 예술계 전반에 대한 융단 폭격 방식. 거의 그때도 한 1만 명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밀하게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다 쏜 거죠. 왠지 제 이름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왜요? 불안감이. 대선 후보 시절에 네. 그 박근혜가 첫 번째 방문지로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고 했어요. 아. 대선 캠페인 시작하는 기억나? 선거운동 시작. 예. 기억나? 예. 그래서 그때 음. 의원실에서 이제 성명서를 막 쐈거든요. 아하. 제가 작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너 이제 죽었다고 막 그 겁 많이 들었어요. 그 겁주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때 그 전태일 동상 앞에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무산됐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무산됐죠. 근데 당시에 10,000명이나 됐었기 때문에 네. 그 10,000명 안에 못 들면 창피한 거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괜히 말했나? 못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통으로 이제 전순옥 불이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씨에게 연민의 정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속 내용이 어땠냐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30년 후회가 되면 시대에 석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파하고 있는 태도의 문제. 이런 태도들로는 어떤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다. 지금 재판장에서의 재판 거부나 친박 세력들의 시위를 유도하는 것도 태도의 문제 같은 거잖아요. 소수 중에 소수로 전락해버린 그 사람들의 가장 이렇게 되는 원인에는 태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네. 어쨌건 지금 법적인 요건이 있다면서요. 네. 일반 접견이 하루 한 번 30분으로 제한되는 것과는 달리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이론상으로는 구치소 근무 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끝나는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접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쓴 게 조윤선. 조윤선의 남편이죠. 예, 귤과줍에서. 예. 예. 박지만 부인 있죠. 그 사람도 변호사죠. 예. 그때 서양인. 우리가 서양인 변호사. 그 사람이 박근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구속되고 그럴 때 왜 검찰을 마지막 가는 날 박지만이 그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뭐 변호사로서 박근혜가 수임한 그 변호사 민단에 포함되면 박근혜 네. 뭐 하루 종일 감옥에 안 놔두고 접견실에다가 놀 수 있겠네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주진우 기자 이야기에 보면 박근혜 쪽에서는 박지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는 것 같은 뻥이 나고 있으니 뭐 박정희 가문의 리스크는 박지만 너야 뭐 이런 예, 예, 느낌이었던 것 같고
어쨌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그 편법 써가면서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몰랐던 거라고 봐요. 사임하면 재판에만 안 나가면 되지 말. 근데 이것도 꼼꼼한 디테일이, 법의 디테일이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여론화가 되면은 30분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박근혜 민주에 미치는 거지. 보고 싶은 사람을 예. 못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거부하십시오. 변호사 사임시키십시오를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한때 박근혜 총애를 받았다는 정윤회가 주도하는지, 또 누구가 하는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박근혜와게 유일하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박근혜 그 변호인 되기 전에도요, 그 SNS에서 말 함부로 하기로 유명했던 바로 일베형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변호사로,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될 때 의혹들이 되게 많았죠. 무슨 법원장 출신이나 검찰 출신이나 해서 좀 유명했던 사람들이 수임하지 않고 왜 일베 같은 변호사가 수임하지? 했던데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보통 그 정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거물급 인사가 유영하 같은 길거리 널려있는 변호사, 특히 막 일베 성향의 변호사를 수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격이 안 맞아요. 정관 내용으로는 찬성하진 않지만 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변호사들의 네임밸류랄까요?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있는 거거든요. 중량감이라는 게 있죠. 중량감. 업계에서의 중량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신 몸처럼. 예. 중량감. 아무튼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그 재판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럴 수 없대요. 근데 사임을 했어. 법에서는 유영하 같은 박근혜가 수임한 변호사라고 하면 면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일반 면회, 직업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 수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인으로 만나는 거면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까지 관행대로 만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범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형법 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말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보통 우리는 영화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면은 변호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선임계를 제출하고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도 변호할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 선임계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변호인 자체가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한테 뭘 잘못했길래? 거의 6개월 동안 네. 매일매일 만난 유일한 남자예요, 유영하가. 웃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뭐 특혜를 누리면서도 뭐 인권 뭐 이야기하고, 사임했으면 그냥 사임해. 하루에 30분만 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뭐 그렇게 이런 법이 허용하는 그 허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진짜 전략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유영하 같은 사람이 지금 전체 전략을 짜고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일설에는 뭐 김기춘이 그 전체 판을 뭐 봐주고 있다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봐주고 있다는 썰도 있고, 뭐 정윤회가 뭐 다시 뭐 등장했다 뭐 그런 썰도 있고, 뭐 안봉근 이재만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뭐 팀을 꾸려서 하고 있다는 썰도 있고, 썰은 많죠. MH 그룹도 있잖아요. 밖에서 예, 재판을 MBGH 네. 그룹. 예. 밖에서 재판 키워가지고 예. 인권 문제로 대두시켜서 예. 빼낸다. 뭐 그런 여러 썰은 많지만은 어떻게 봐도 유영하 같은 사람이 그 전략의 핵심 전략 통으로서 전체 판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성향이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라고 하는 뭐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 우리가 모르는 인맥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논란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씨가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다 사퇴했잖아요. 그건 박근혜 지시로 네. 보이고, 근데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냐 궁금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증거가 나온 거죠. 박근혜가 변호인단을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상의 박근혜에게 있어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의 지금 이 모든 거를 기획하는 기획자 중 한 사람이거나 핵심으로 보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요? 네, 유영하 변호사. 이 유영하 변호사가 예전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상기시켜드리면은, 유영하와 박근혜 변호인단이 또 왜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변호인단들 중에 여러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박근혜 접견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사실상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수임된 변호인 같은 경우에 재판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날마다 접견할 수 있고요. 박근혜는 지금까지 수감된 이후에 하루에 한 명꼴로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예. 그것도 벽을 사이에 두고 하는 거 말고 접견실에서 정상적으로 만났다고요.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가 아니기